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 14년 만에 고환율, 고금리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더 문제는 뚜렷한 회복의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김준송 전 리먼브라더스은행 한국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멘트는 했지만 회복의 동력 이걸 좀 찾아야 되는데 언제 좀 찾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지난 주말에는 31포인트 1.3% 하락해서 2,404로 마쳤습니다. 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는데도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건데 올해 마지막 주간인데요. 주간 증시 전망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트럼프 이후에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파월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예.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저녁에 미국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니까 우리 증시도 따라 빠져서 사실 나쁜 거는 우리가 많이 빠져 있었지만 미국이 빠지면 또 빠지더라.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예. 어쨌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되돌림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우리도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되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산타랠리하고 겹쳐서 뭐 시기적으로 보면 좀 올라서 네. 뭐 이른바 이제 북클로징의 네. 시세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사실은 뭐 분명히 뒤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게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내 악재가 많이 이제 드러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미국과 뭐 한국의 1년 동안의 성적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났고 내년에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미국 주식 시장에 좀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 시장이 그런 대로 버텨준다면 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뭐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 상황이기도 하고 네. 국내 시장도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네. 일단 뭐 굉장히 진퇴양난이다 보여지는데 일단 미국이 좀 좋아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뭐 미국이 워낙 동무되다 보니까 예. 미국이 좋아지면은 다는 못 쫓아가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 쫓아가는 거고 미국이 나빠지면 그만큼 따라 내려가니까 결국 미국 시장이 당분간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좌우할 것 같고요. 국내 뭐 정치 상황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별로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년 미국 시장 전망 리포트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해외 기관들이 그렇게 네, 뭐 반반 정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국이 워낙 동무대로 좋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제 성장도 좋고 네. 또 뭐니 해도 빅테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 AI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니까 예. 결국 미국 시장은 그렇게 조정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는 뭐 우리 시장에는 관건이긴 해요. 맞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미국 주시장이 무너지면 뭐 세계 각국이 안 무너질 방법이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따라서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진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번 FOMC에서 네. 연준이 금리 내년에는 뭐 우리가 평소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천천히 내리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시장이 뜨거워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네. 건데 그 배경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그 FOMC 일어나기 전에도 뭐 많이들 보시는 뭐 페드 워치라든가 이런 그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내년에 이자율을 2번 내리는 걸로 이미 프라이싱이 돼 있었거든요.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이제 과연 점도표를 2번으로 이렇게 4번에서 2번으로 바꿀 건지 예. 아니면 조금 점잖게 한 적어놓긴 한 3번 정도로 적어 놓을런지 이런 게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2번으로 바꿨고 예. 그리고 또 파월이 그걸 컨펌을 해버리니까 야 이제 4번은 아니야 2번이야 이렇게 확인을 해주니까 그렇죠. 시장이 정말 그렇네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시장은 그 이후에 한 번에서도 이제 2번에서 조금 한 번과 2번의 사이로 시장은 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월도 지금
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그 트럼프가 과연 실제로 관세 정책, 그다음에 이민 정책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보고하겠다. 그런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라서 네.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선 것처럼 요번에 목요일 날 급작스럽게 움직인 거는 약간 그 옵션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오버 리액션 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FOMC 전에도 연준이 이 정도의 스탠스를 나올 거라는 거는 사실 모두 다 어느 정도 알고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요번에 연준의 움직임이 워낙 뭐 급작스럽고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멘트들도 사실은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죠? 미국이 천천히 내리겠다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배경인 것 같지만 예. 더 큰 배경은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 네. 사실 굳이 그, 내릴 거 예, 없다. 프로젝션도 보면은 예. 성장률도 좋아지고 예. 뭐 실업률도 내려와서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조금 걱정은 있지만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 주식시장을 한정해서 본다면 경제가 좋대는데 뭐 주식시장이 나쁠 걱정할 거 이유는 없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율에 관련돼서 천천히 내린다니까 그동안의 기대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유가 경제가 좋은 거였다면 뭐 특별히 결정할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난주는 이제 22개국 네.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네. 결정, 뭐 이른바 금리 슈퍼 위크였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 각국의 금리 정책이 뭐 엇갈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정책적으로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수준은 거의 그 온 것 같고요. 예, 이자율은 아직도 그때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이제 그 속도는 뭐 각국마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인하한 데도 있고 뭐 보류한 데도 있고 뭐 올린 데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내려왔고 이자율은 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리는 쪽으로 가는데 다만 이제 각 국가마다 경기가 좀 다르고 인플레이션이 좀 다르니까 거기서 영향을 미쳤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그 나라가 워낙 나쁘니까 환율 방어가 도저히 안 되고 뭐 10.25%, 23%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니까 좀 제외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다만 원래 시장에서 프로젝션 하던 것보다 더 많이 내린 데도 있고 네. 덜 내린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덜 내린 데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미국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그동안 프로젝션보다는 사실 덜 내린 편이고요. 예. 비슷한 데는 미국은 여러 가지로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영국도 프로젝션보다는 좀 덜 내렸어요. 그 이유는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한 것 같고 네. 유럽도 조금은 덜 내렸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유럽은 사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럽도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고 그런 세 나라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큰 데를 보면은 캐나다는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원래 프로젝션보다 더 많이 내렸는데 캐나다가 요즘 GDP 성장이 안 좋습니까? 아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렇고 그다음에 스위스도 조금 많이 내렸어요. 근데 스위스는 또 일본과 스위스는 사실 유럽과 아시아의 좀 안전자산의 국가다 이래서 좀 안정적으로 모든 거를 운영하는 나라였었는데 역시 스위스는 자기네 그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일본 경우는 이제 올리는 쪽으로 가는 유일한 나라니까 그렇죠. 올리는 거를 조금 덜 올렸으니까 이건 더 많이 내린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은 뭐 BOJ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를 워낙 오랫동안 유지를 해 오면서 사실은 수출도 좋아지고 그동안 걱정했던 디플레이션에서도 좀 빠져나오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주가도 좀 오르고 좋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엔화 약세를 하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개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예. 하니까 일본은 지금도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개인들의 삶이 어려워졌으니 임금을 좀 올려줘라. 임금을 올려주는 거를 보고 따라서 하겠다 하고 좀 천천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깔린 심정은 저번에 함부로 올리려고 그랬다가 달러엔이 너무 많이 급속해서 내려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주식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일본은 좀 조심하는 거로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 국가들이 미국이 내리니까 따라서 다 내리긴 하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멀거든요. 네. 아직은 뭐 1, 2%씩은 다 남아 있는데 가는 속도는 나라별로 조금 다르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금리 정책의 가장 포인트는 공통적인 포인트 하나 찾으려면 트럼프 2기 출범이에요. 네. 이게 트럼프 물론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의 정책대로 가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네. 없고 그러다 보면 각국이 다 공통된 문제에 네. 직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 신중한 입장을 네. 취할 수 있다.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요인을 실제로 주요국들이 이게 금리 정책을 하면서 멘트를 할 때 이 트럼프 요인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죠. 그럼요,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건데 결론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도 각국 이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을까?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큰 변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앙은행들이 이제 코멘트를 할 때, 내 잘못 아시고, 다른 나라들 때문에 그래. 나 잘 예. 모르겠어. 이러니까 예. 사실 트럼프 얘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바가 있으니까 약간은 디스카운트해서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트럼프 관련돼서 얘기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사실은 트레이드와 이미그레이션이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무역과 이민 정책이었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도 이미 트럼프 얘기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선거 전에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이미 이기고 있었고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예측은 벌써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해서 그렇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어느 정도 예상 답안이 있는 것이고 물론 트럼프가 좀 급격하게 뭔가를 하니까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을 포함한 그런 트레이드 관련된 무역에 관련된 정책과 이민에 관련된 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큰 변수는 어떻게 보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자율을 좀 천천히 내릴 때 미국은 천천히 내려도 경기가 버티잖아요. 이자율이 그렇죠. 높은데도 뭐 경제가 좋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은 와 나는 이렇게 이자율 높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효과가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효과고 중앙은행들이 뭐 단골 코멘트로 나오는 그거는 뭐 그냥 조금 뭐 남 탓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예상도 하는데 사실은 소문은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실제로 출범을 하면 관세율도 그렇고 네. 이민 정책도 그렇고 네. 함부로 이렇게 선거 공약처럼 이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행되더라도 천천히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네. 사실은 그동안의 반응을 조금 열기가 좀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반대로 좀 갈 수 네.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 거고요. 트럼프가 뭐 좀 불확실하게 이렇게 뭐 좀 질르는 게 있지만 네. 미국 정치 제도가 굉장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시장에서 다 가만히 대서 지금 관세는 어느 정도 뭐 이미그레이션에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이런 어느 정도의 청사진은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매기면 미국도 사실은 좋을 건 없다는 총량적으로 보면 좋을 거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 당연하죠. 당연하고 다만 확실한 거는 뭐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항상 얘기한 대로 중국을 상당한 경쟁자로 보고 중국만은 막아보겠다 하는 게 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발이 옆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아시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저렇게 강력한 제재는 사실 우리한테는 나쁜 거죠. 그렇죠. 네. 전설의 외환 트레이너 또 님이시니까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1,450원대로 올라왔어요. 네.
15년 9개월 만에 기록 보니까 15년 9개월 만에 최고 네. 수준입니다. 이 뭐 기업들도 그렇고 5대 금융주주들도 이미 내년 달러원 환율 1,500원대까지 오를 걸 염두에 네. 두고 이제 작전을 짜고 네. 예산을 짜고 네. 공약을 하는 건데 비상 경영 계획이에요. 이게 네. 정말 환율 진단과 전망 이거 종합적으로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이 뭐 1,200원, 1,300원 시대는 벌써 지나간 것이 아닌가. 당분간은 미국 달러가 글로벌리 사실 되게 강하잖아요. 예. 달러 인덱스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뭐 107, 108 레벨인데 네.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달러가 뭐 강달러라 그러면서 난리칠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한 22년 10월경.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좀 넘은 거잖아요. 그때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114였거든요. 그때 원 달러가 1,450원 갔었어요. 사실은 45원. 예. 그 정도 갔던 게 이제 제일 위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왔거든요. 내려갔다가 다시 그 수준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114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107, 108인데 네. 우리는 다시 다 온 거고 사실 엔화를 보면 당시에는 엔화는 152였어요. 그런데 엔화는 그거보다 좀 높게 있지만 엔화는 그 중간에 162도 갔다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약세구나 약세다. 하는 건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 외화 유출이 워낙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국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벨별로 1,400원, 뭐 1,450원 이런 이제 그런 좌표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고 또 요번에 보면은 1,450원이 사실 중요한 레벨이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9년 뭐 이렇게 굉장히 뒤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저번에 22년 말에 제일 위에가 1,445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레벨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1,450원도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이 계속 막고는 있지만 뭐 해외에서 갑자기 1,460원 한번 거래되고 나면 열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이 정확하게 저번 주에 일어났거든요. 예. FOMC 끝나자마자 1,460원 이상에서 거래됐거든요. 찍고 왔죠. 네, 찍고 오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국은행이 이제 뭐 대량으로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입을 했어요. 예, 개입을 대량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낮춰놓고 그리고 금요일 날 달러가 어느 정도 1%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445원에 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제까지는 달러원을 볼 때 한국은행이 사실 첫 번째 변수였거든요. 네. 한국은행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또는 내려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 건가?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서 좋을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한국은행이 막아줄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 이런 게 첫 번째 변수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이미 한계점을 드러냈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글로벌 달러가 만일에 107, 108 레벨이 아니라 110까지 올라간다면 1,500원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행이 뭐 1,450원이다 이렇게 좌표를 찍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주식과 비슷하게 이 우리나라 환율, 달러원 환율도 이제 글로벌 달러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중요했는데 네. 이제는 한국은행의 스탠스보다는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올라가면 거의 다 따라가고 내려오면 그래도 레벨이 높기 때문에 거의 다 따라 내려오고, 그러니까 옛날 일 좀 잊어버리고 지금 107, 뭐 1,450원 이 정도 레벨에서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고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린다.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달러원이 높은 레벨에 있으니까 내려갈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그게 많이 뭐 완화됐다 그럴까 아니면 불식된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아시아에도 일본도 쉽게 달러 엔화를 강세로 만들기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중국은 또 뭐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내년에 뭐 중국 위안화를 오히려 약세를 한번 시켜버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달러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니까 우리는
이제 되돌림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면 여기서부터는 글로벌 달러가 움직이는 거에 다 따라간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팔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위상은 이미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돌이켜보면 달러화의 그 세계적인 어떤 그립, 네. 파워가 이게 유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뭐 지금 미국만 워낙 동무대니까. 팩스 아메리카나, 팩스 달러나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언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미국이 동무대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고심이 말씀하신 대로 네. 고심이 많고 내년 1월 중순 16일이죠. 금통이 열리는데 금리 인하 여부를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해보려다 보니까 성장률도 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또 낮아졌어요. 네. 올해 성장률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해버렸고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내년 성장률도 1.9%인데 이걸 더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경기는 계속 식어가고 있고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고민이 많은데 추가로 그래서 뭐 좀 1월에는 뭐 금리 낮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 스탠스. 저는 근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뭐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작년 7월, 8월에 사실 실기했거든요. 그때 낮췄어야 되는데 그때 뭐 집값 얘기하면서 이래저래 다른 얘기하면서 너무 낙관하면서 사실 안 내린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실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낮췄으면 우리 경기가 이렇게까지 식었을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낮추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와 환율인데 그렇죠. 부동산은 양극화 쪽으로 봐야지 자꾸 전체적으로 흔들 수가 없다. 송곳을 쓸 거를 막 도끼를 휘두르는 형세니까 그쪽은 좀 밀어놓고 나면 환율만을 본다면 지금 이자율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자율을 내리면 이자율 차이가 벌어지니까 원화가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건 거지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이자율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경기가 좋아나고 경제가 괜찮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괜찮다고도 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예. 중국 경우를 보면 중국이 이자율을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중국 이자율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이자율을 낮추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져서 할 테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내리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 부동산과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이자율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후행적으로 하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인하도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인하를 하겠다는 소리를 뭐 트럼프 핑계 이거 저거 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리고 앞으로도 이런 스케줄로 내리겠다 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서 경기를 살려놓는 게 모든 것의 관건이다.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김준성 전 리먼브러스은행 한국 대표님 모시고 현재 국내 증시를 둘러싼 각종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